그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차가운 물줄기가 종철의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다. 종철은 뱃일을 마치고 집으로 발걸음을 서둘렀다. 그때였다.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시 귀를 기울이자 분명했다. 아기의 울음소리였다. 설마 종철은 발걸음을 멈췄다. 가슴이 뛰었다. 저릿한 감각이 척추를 따라 올라왔다. 그의 눈이 어둠 속을 더듬었다. 아기 울음이잖아? 이 시간에 이곳에서? 그는 조심스레 소리를 따라갔다. 빗속에서 울음소리는 점점 또렷해졌다. 어두운 골목 끝 버려진 그물 더미와 낡은 나무 상자들이 쌓인 곳. 거기서였다. 그는 마른 침을 삼켰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다가갔다. 그물 더미를 밀쳐냈다. 축축한 담요가 손끝에 닿았다. 조심스럽게 들추었다.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담요 속에서 푸르게 질린 작은 아기 2명이 떨고 있었다. 가느다란 울음이 터져 나왔다. 종철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뇌가 멈춘 것 같았다. 그러나 그의 몸은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아이들을 품에 안았다. 가슴께서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다. 따뜻하지 않았다. 너무 차가웠다. 숨이 멎을 것 같았다. 괜찮아.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아이들을 품에 더욱 꼭 끌어안았다. 젖은 옷이 아이들의 차가운 살갗에 달라붙었다. 빛 속에서, 어둠 속에서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빠르게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빗줄기가 거세졌다. 그의 옷은 이미 흠뻑 젖어 무거웠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아이들의 체온이 느껴졌다. 너무 희미한 사라질 것 같은 온기. 종철은 이를 악물었다. 조금만 더 버텨. 이젠 내가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에 큰 여운을 남길 것입니다. 종철이 태어난 곳은 군산의 작은 어촌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그의 세상은 바다였다. 깊고 넓은 바다가 없었다면 자신이라는 존재조차 없었을 거라 믿었다. 파도의 숨결과 바닷물의 차가운 감촉, 그 모든 것이 종철의 기억과 존재를 만들었다. 어느 날 서울에서 화정이 돌아왔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군산 앞바다의 파도가 모래 위로 부서지고 있었다. 화정은 모래 위에 서서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예쁘네. 군산 앞바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종철에게 닿았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오래전 떠난 친구, 한때 같은 바다를 보고 자랐던 사람. 그러나 이제 그녀는 도시의 냄새를 품고 있었다. 여긴 변하지 않아. 나는 여기서 나고 자랐으니까. 바다는 매번 똑같으면서도 늘 새로워. 그녀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그 순간 종철은 깨달았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먼 길을 돌아 다시 돌아온 사람의 흔적이 있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다. 시장에서 마주치기도 했고 바닷가를 함께 걸었다. 바람이 강한 날엔 함께 파도를 바라보았고 비가 오는 날엔 비를 피할 곳을 찾으며 웃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화정은 종철에게 익숙한 사람이 되었다. 넌 여전히 바다의 냄새가 나. 어느 날 그녀가 말했다. 종철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울에 있을 땐 바다를 잊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널 만나니까 바다가 다시 밀려와. 그녀의 목소리엔 그리움이 섞여 있었다. 종철은 그 감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그녀를 데리고 바다로 갔다. 둘은 물살이 차가운 모래를 적시는 걸 지켜보며
오래도록 서 있었다. 돌아올 거야? 그가 물었다. 화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바닷바람 속에서도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다. 종철은 마을에서 일몰이 잘 보이는 언덕에서 화정에게 청혼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일 때 그는 그녀에게 남은 인생 동안 함께 일몰을 보자고 약속했다. 두 사람은 작은 어촌 마을의 교회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매 순간을 함께 이겨내기로 했다. 바다는 늘 그들의 곁에 있었다. 그리고 화정은 아이를 가졌다. 우리 아이도 바다를 좋아할까? 어느 날 밤 그녀는 뱃속을 쓰다듬으며 물었다. 종철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아이도 너처럼 바다를 품고 자랄 거야. 화정은 그의 어깨에 기대며 눈을 감았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화정은 조용히 속삭였다. 바다를 닮았어. 아기의 눈동자는 푸른빛을 띠고 있었다. 종철은 조용히 아이를 품에 안았다. 작은 숨결, 따뜻한 체온. 그는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할 것 같았다. 행복한 나날이 지나갔다. 아기가 처음 웃었을 때, 처음 손을 뻗었을 때, 처음 바닷바람을 맞았을 때, 모든 순간이 꿈처럼 흘러갔다. 그러나 어느 날 저녁 종철이 늦게까지 바다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다. 화정, 대답이 없었다. 그는 집안을 둘러보았다. 젖은 기저귀가 방 한 구석에 남아 있었다. 심장이 내려앉았다. 급히 이웃에게 달려갔다. 화정 씨가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갔어요. 급해 보였어요. 종철은 말없이 비를 맞으며 뛰기 시작했다. 빗물이 눈앞을 가렸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병원 문을 밀쳐 열었다. 그곳에서 화정은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이 창백했다. 화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괜찮을 거야. 응, 그렇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종철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알아차렸다. 두려움과 간절함이 섞인 그녀의 눈빛 속에서 자신도 같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종철아, 내가 너무 늦었어. 미안해. 화정은 끊임없이 자책했다. 의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아이가 너무 늦게 왔어요. 종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현실은 그에게 너무나 잔인하게 다가왔다. 화정의 어깨가 힘없이 떨리는 것을 보며 종철은 천천히 그녀를 끌어안았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는 어렵게 말했다. 하지만 화정의 귀엔 닿지 않았다. 슬픔은 그녀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렸고 자책은 더욱 깊어졌다. 화정은 그날 이후 점점 말수가 줄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은 사라졌고 건강은 하루가 다르게 나빠졌다. 종철은 그런 그녀를 보며 깊은 무력감을 느꼈다. 나 때문에 우리 아이가. 밤마다 화정의 중얼거림이 들려왔다. 부탁이야. 제발 그러지 마. 내 탓이 아니야. 종철의 목소리는 점점 간절해졌다. 어느 날 저녁 화정은 희미한 미소로 말했다. 우리 같이 보던 그 언덕의 석양. 정말 아름다웠어. 다시 한번 보고 싶었는데. 종철은 그 말을 듣고 손끝이 떨렸다. 약속해. 화정아, 다시 가자. 꼭 다시 가서 함께 보자. 하지만 화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이미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화정이 떠난 후 종철은 바다를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다. 바다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제 그 아름다움은 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파도는 무정하게 다가와 그의 발밑을 쓸고 갔다. 그는 혼자였다. 바람이 매섭게 그의 뺨을 스쳤다. 고독은 파도보다도 깊었다. 화정과 아이의 미소는 바람에 흩어지는 모래알처럼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철은 살아가야 했다. 바다 앞에 서서 그는 중얼거렸다. 화정아, 내가 보았던 석양이 지금도 이곳에 있어. 언젠가는 내가 그 석양을 찾아갈 거야. 너랑 아이를 만나러 갈 때까지. 하지만 화정은 그 말을 끝으로 천천히 눈을 감았다. 종철은 그녀의 손을 꼭 쥐었지만 손끝에서 느껴지던 온기가 서서히 사라졌다. 그의 마음속에서 한 조각 희망이 천천히 녹아내렸다. 다시는 그녀와 함께 언덕 위에서 석양을 볼 수 없다는 현실이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종철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때의 약속만큼은, 그 아름다운 석양만큼은 그의 가슴 깊숙한 곳에 영원히 간직되었다. 종철은 그날의 조업을 마치고 마을로 돌아왔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서늘한 기운이 그의 몸을 감싸고 돌았다. 잠시 현관 앞에 서서 그는 집안에 감도는 낯선 정막을 느꼈다. 눈을 감으면 화정의 나지막한 목소리와 아이의 맑은 웃음이 희미하게 귓가에 맴돌았다. 천천히 방과 부엌을 둘러보며 벽에, 가구 위에 조심스레 손을 올렸다. 손끝에 남아있는 그들의 체온을 더듬으며 그는 깨달았다. 그것은 붙잡을 수 없는 이미 지나가 버린 온기라는 것을. 종철은 긴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현실을 받아들였다. 다시는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다. 무엇으로도 메워지지 않을 그 빈자리의 깊이를 느끼며 그는 천천히 창문 앞으로 걸어갔다. 멀리 펼쳐진 바다의 풍경 위로 그의 시선이 조용히 흩어졌다. 파도는 어둠 속에서 끝없이 밀려오고 있었다. 그날은 아침부터 비가 지독히도 내렸다. 먹구름이 하늘을 덮자 마을은 점차 회색빛으로 물들었다. 바람은 성난 듯이 배 위를 휘감았고 종철은 깊은 숨을 내쉬며 배 위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일찌감치 조업을 끝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도 마음 한편이 불편했다. 갑판에 손을 얹자 낯선 감촉이 손바닥을 찔렀다. 그는 무릎을 꿇고 갑판의 틈을 천천히 살폈다. 어디가 문제가 생겼나 보네. 그의 낮은 중얼거림이 비와 바람 속에 묻혔다. 동료들은 추위에 몸을 움츠리며 하나둘 배를 떠나고 있었다. 종철아, 그 정도면 됐어. 내일 다시 보자. 동료의 말에 그는 고개를 돌려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내일이면 늦을지도 몰라. 조금만 더 볼게. 그는 혼자 남아 비를 맞으며 수리에 몰두했다. 찬 비가 얼굴을 때렸지만 그의 손끝은 멈추지 않았다. 배의 작은 문제가 큰 사고로 번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손을 더욱 세밀하게 움직이게 만들었다. 어둠은 더욱 짙어졌고 빗줄기는 더욱 거세어졌다. 종철아, 그만하고 들어가라. 이 비에 감기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멀리서 선배 어부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종철은 잠시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끝나요. 종철은 다시 수리에 집중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작은 불안이 그의 손을 재촉했다. 비바람 속에서 그의 어깨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물에 젖은 몸은 한없이 차가워져 갔다. 밤은 이미 깊었다. 온 마을은 두꺼운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골목 끝에서 바닷바람에 녹슨 가로등 하나가 희미하게 흔들리며 길을 간신히 비추고 있었다. 종철은 비를 맞으며 좁고
미끄러운 골목을 빠르게 지나쳤다. 어깨를 움츠린 그의 몸 위로 차가운 비가 쉼 없이 쏟아져 내렸다. 그의 주변으로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녹슨 어구와 바다의 폐기물들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다. 축축한 냄새와 함께 골목은 한층 더 음울했다. 그때 희미한 울음소리가 그의 귀를 스쳐갔다. 처음에는 빗소리에 섞인 바람소리처럼 희미했지만 다시 귀 기울이자 명백히 아기의 울음소리였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떨려왔다. 설마 이 밤중에 아기 울음이라니. 종철은 불안한 마음에 발걸음을 멈추고 소리 나는 방향을 살폈다.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었고 두려움과 의문이 뒤엉켜 그를 압박했다. 빗줄기 속에서 울음소리는 더욱 또렷해졌고 그는 조심스레 소리를 따라갔다. 어두운 골목 끝 버려진 그물 더미와 낡은 나무 상자들이 쌓인 곳에서 울음소리는 가장 강하게 들려왔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더미를 밀쳐냈다. 습기 가득한 담요가 그의 손끝에 닿았다. 조심스레 담요를 들추자 그 속에서 푸르게 질린 작은 아기 2명이 가녀린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아이들의 몸은 비와 추위로 인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순간 그는 온몸이 굳어버린 듯 움직일 수 없었다. 그러나 곧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품 안에 끌어안았다. 괜찮아. 이제 내가 왔으니까 더는 춥지 않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따뜻한 품에 아이들을 단단히 안았다.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지만 종철은 멈추지 않았다. 아이들의 생명이 그의 손에 달려있다는 책임감이 그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난로를 켜고 방 안을 급히 데웠다. 따뜻한 온기가 방 안을 채우기 시작하자 아이들의 울음은 서서히 잦아들었다. 그는 따뜻한 물을 데워 아이들의 몸을 정성스레 닦아주었다. 차가운 기운이 조금씩 아이들의 몸에서 사라지자 그는 비로소 긴 숨을 내쉴 수 있었다. 급히 데운 우유를 작은 숟가락에 담아 아이들의 입술에 조심스럽게 가져갔다. 천천히 먹어. 괜찮아. 조금씩만 먹자. 그의 말에는 절박함과 다정함이 뒤섞여 있었다. 처음엔 아이들이 우유를 삼키지 않았지만 그의 꾸준한 노력 끝에 아주 조금씩 입술을 열었다. 종철의 표정은 점점 부드러워졌고 긴장으로 굳었던 그의 몸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잘했어. 조금만 더. 그래, 그렇게. 그는 아이들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편에서는 기쁨보다도 더 깊은 슬픔이 스며들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멎은 방 안에는 다시금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는 창밖으로 시선을 옮겼다. 어두운 창밖에는 여전히 차가운 비가 쉴 새 없이 내리고 있었다. 너희는 어디서 왔니? 누가 너희를 이렇게 두고 간 거니? 종철의 작은 중얼거림은 방 안의 온기와 어울리지 못하고 조용히 공기 중에 흩어졌다. 바깥의 비는 점점 더 세차게 창문을 두드렸고 그의 질문은 대답 없는 공허한 울림으로 남았다. 아기들이 잠시나마 조용해지자 종철은 그제야 가슴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방 안은 따뜻했지만 그의 손끝은 여전히 얼어붙은 듯 저릿했다. 아이들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가느다란 손가락, 여전히 푸르스름한 입술. 그는 조심스레 손을 뻗어 아이들의 작은 손을 감쌌다. 그 순간 머릿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화정이 아이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던 모습. 창가에 앉아 아이를 흔들어주며 조용히 자장가를 불러주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기억은 마치 꿈처럼 아득했지만 그리움만큼은 선명했다.
어쩌면 화정과 아이가 너희들을 나에게 보낸 걸지도 모르겠어. 속으로 중얼거리며 그는 아이들의 손을 꼭 쥐었다. 너무 작고 연약했다. 바람 한 점에도 흔들릴 것 같은 존재들. 하지만 그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그의 손 안에서 체온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붙잡아 두었다. 문득 이 아이들이 자신에게 온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내가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까? 그는 깊이 생각했다. 이 아이들은 어디에서 온 걸까? 누가, 왜 그 차가운 밤 비 내리는 골목에 두고 갔을까? 그는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그의 앞에 나타났고 지금 그의 품 안에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종철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 아이들을 받아들이면 나도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 질문이 끝도 없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의 내면 깊숙이 어딘가가 흔들리고 있었다. 과거에 멈춰 있던 시간이 다시 움직이는 듯했다. 그러나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두려웠다. 그때 아이들의 미약한 숨소리가 그의 가슴을 울렸다. 작고 조용한 숨결. 너무도 약한 생명이었지만 동시에 그에게 확신을 주었다.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더 선명해졌다. 너희들이 나에게 온 건 어쩌면 무언가 의미가 있을지도 몰라. 그는 속으로 조용히 다짐하며 두 아이의 손을 한 번 더 꼭 쥐었다. 밤이 깊어가도록 그는 잠들지 못했다. 불안한 마음에 몇 번이고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들을 확인했다. 숨이 고른지, 배고프지는 않은지, 따뜻한지. 그는 조심스레 아이들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작은 가슴이 오르내리는 것을 보고서야 겨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이 아이들 내가 키울 수 있을까? 그는 고민했다. 그들을 돌볼 자신이 있을까? 아니면 고아원에 보내야 할까? 그러나 결국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너희들이 내게 온 건 운명일지도 몰라. 종철은 그렇게 믿고 싶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빗줄기가 창을 두드리고 있었다. 방 안은 조용했다. 아이들의 숨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종철은 천천히 손을 뻗어 아이들의 머리칼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겼다. 따뜻한 온기가 그의 손끝을 타고 전해졌다. 그의 가슴은 두 아이의 작은 숨결에 맞춰 조용히 뛰었다. 그는 다시 한번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지킬 거야. 그날 아침 종철은 동료들에게 오늘은 바다에 나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짧은 설명을 들은 동료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깊이 묻지는 않았다. 그는 두 아기를 품에 안고 천천히 동네 병원으로 향했다. 비가 그친 아침이었지만 그의 걸음은 여전히 무겁고 조심스러웠다. 병원에서는 의사가 아이들을 세심하게 진찰했다. 탈수와 영양실조가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심각한 상태는 아닙니다. 꾸준히 먹이고 보살펴 주시면 좋아질 거예요. 의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종철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그저 자신이 아기들을 품에 안고 있는 것이 맞는 일인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병원을 나오자마자 경찰과 아동보호 기관 담당자가 그를 찾아왔다.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아이들의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온 것이었다. 한 남자가 밤중에 길에서 죽은 아기들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선생님, 아이들이 어떻게 버려졌는지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들은 보호시설로 보내야 합니다. 고아원에 보내야 한다고요? 종철은 순간적으로 움츠러든 목소리로 되물었다. 그의 두 팔에 안긴 아이들은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이들을 맡을 수 있는 보호기관이 있습니다. 선생님도 생업이 있고 홀로 아이들을 키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종철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고 경제적인 현실도 무겁게 다가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을 보낼 수 없다는 생각이 점점 더 커졌다. 아이들을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결국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경찰과 아동보호 기관 담당자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저는 이미 한 번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제 아내와 아이는 이제 제 곁에 없어요. 하지만 그 짧았던 시간 동안 그들과 함께했던 순간들은 제게 너무도 소중했습니다. 부족한 게 많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만큼은 제가 책임지고 싶습니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듯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감정이 차오르는 것도 느꼈다. 두려움과 책임감, 그리고 어쩌면 희미한 희망까지도. 아동보호 기관 담당자는 한숨을 내쉬었다. 선생님, 아이들을 키우는 건 단순한 결정이 아닙니다.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육아에는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가 따릅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중에 선생님이 아이들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면 아이들이 더 깊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종철은 그녀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아이들을 떠나보낼 수 없었다. 비 오는 밤 그는 이 아이들을 품에 안았다. 처음 그 작은 몸을 품에 넣었을 때부터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었던 것 같았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한참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 밤 이후로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왜 나에게 왔을까? 왜 내가 이 아이들을 발견했을까? 그걸 계속 고민했어요. 경찰과 담당자는 말없이 그의 말을 들었다. 아내와 아이가 내게 보내준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종철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운명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의 단단한 목소리에 경찰과 아동보호 기관 담당자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그들은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사람을 많이 보아왔지만 지금의 종철은 단순히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건 진심이었다. 그날 저녁 종철은 아이들을 꼭 안고 있었다. 창밖에서는 또다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지킬 거야. 종철은 수연과 수정을 품에 안으며 아버지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남자 혼자서 쌍둥이를 키운다는 건 결코 쉽지 않았다. 매일 밤 아이들은 번갈아 울었고 그는 한 아이를 달래다가도 곧장 다른 아이를 품에 안아야 했다. 수연은 배가 고프면 격렬하게 울었고 수정은 그 울음소리에 반응하듯 함께 울었다. 기저귀를 가는 손이 익숙해질 때쯤이면 두 아이는 또다시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배워가며 그를 힘겹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지쳤다고 멈출 수 없었다. 이웃들은 홀로 두 아이를 키우는 그를 보고 반찬을 챙겨주고 마을 슈퍼에서는 잠시 아이들을 봐주기도 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온전히 그의 몫이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드는 날도 많았다.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달고 작은 등을 토닥이며 자장가를 불러주는 순간들이 끝없이 이어졌다. 어느 날 밤 아이들이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모든 게 화정과 아이가 남긴 기적 같은 선물인지도 몰라. 그 생각이 들 때마다 그는 점점 아이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마치 그 밤, 그 비 오는 골목에서 두 아이를 발견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정해져 있던 것처럼 종철은 거실에 앉아 조용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흐릿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낮게 속삭였다. 화정아, 듣고 있어.
나 혼자가 아니야. 수연과 수정이 내 곁에 있어.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이들이 웃는 걸 보면 내가 내게 다시 온 것 같아. 너무 많이 닮았어. 그는 눈을 감았다. 내 걱정은 하지 마.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부족하겠지만 수연과 수정에게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걸 줄 거야. 내가 못다 준 사랑까지도. 시간이 지나면서 수연과 수정은 점점 커갔다. 종철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아이들이 아장아장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기쁨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섞여 있었다. 아이들이 걸음을 떼는 순간마다 화정과 함께했던 기억들이 떠올랐다. 그의 곁에 있었던 또 다른 아이의 모습이 지금의 수연과 수정과 겹쳐졌다. 화정과 함께 키웠다면 우리 아이도 이렇게 걸었겠지. 어느 날 수정이 그를 올려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그 순간 종철의 몸이 굳었다. 가슴이 찌릿하게 아파왔다. 아빠라는 단어가 너무도 낯설고 또 너무도 익숙했다.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 수정이 다시 한번 말했다. 아빠. 그래, 그는 간신히 목소리를 냈다. 그래, 아빠야. 수연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따라 하듯 입을 열었다. 아빠. 종철은 아이들을 안아 올렸다. 작은 손이 그의 옷을 꼭 잡았다.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체온이 그의 손끝을 타고 전해져 왔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이 아이들을 내가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내가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 같은 의문들은 이미 사라졌다. 그래, 너희는 내 딸들이야. 그는 가만히 속삭였다. 그리고 다짐했다. 내가 너희를 지킬 거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놓지 않을 거다. 종철은 아이들의 작은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이제는 이 작은 손들이 그의 삶을 지탱하는 이유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두 아이가 곁에 있는 이 현실을 감사하며 그렇게 그들의 사랑은 깊어만 갔다. 경제적으로 힘든 날들이었지만 종철에게 수연과 수정은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가장 큰 이유였다. 두 아이는 조금씩 더 밝고 건강하게 자라갔다. 시장에서 힘든 하루를 마치고 돌아오면 언제나처럼 두 아이가 기다렸다는 듯 뛰어나왔다. 수연은 그의 손을 잡고 흔들었고 수정은 환한 웃음으로 달려들었다. 종철은 잠시 피곤한 얼굴을 감추고 미소를 지었다. 아빠, 오늘은 어땠어? 수연이 먼저 물었다. 목소리는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은 좀 바빴지만 그래도 무사히 끝났어. 너희가 좋아하는 떡도 사왔지. 종철은 아이들 앞에 봉지를 내밀었다. 아이들의 얼굴에 작은 빛이 번졌다. 그 순간만큼은 종철도 모든 피로를 잊을 수 있었다. 그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들이 종철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어갔다. 밤이면 그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책을 읽어주거나 작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바람이 창문을 스칠 때도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모든 게 안정된 것처럼 보였지만 어떤 감정들은 시간이 지나야 터져 나오는 법이었다. 어느 날 수연과 수정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 두 아이는 씩씩하게 적응해 나갔다. 하지만 그날 저녁 종철이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수연은 울먹이고 있었다. 그의 손을 잡은 수정도 눈에 눈물을 그렁거리며 서 있었다. 아빠, 우리는 왜 엄마가 없어? 그 순간 종철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는 천천히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수연은 입술을 깨물고 말이 없었다. 대신 수정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늘 미술 시간에 가족 그림을 그렸어. 그런데 친구들이 우리 가족 그림이 이상하대. 엄마가 없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종철의 심장이 서늘해졌다. 눈앞이 순간적으로 흐려졌다. 그가 두려워했던 순간이
찾아온 것이다. 아이들은 아직 모든 걸 이해하기엔 어렸다. 하지만 그 빈자리는 이미 주변의 시선과 말들 속에서 선명하게 느껴지고 있었다. 수정이 계속 말을 이었다. 우리가 엄마가 없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그런데 친구들이 자꾸 물어봐서 우리도 궁금해졌어. 종철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무게였다. 아이들에게 모든 걸 말할 수도, 그렇다고 외면할 수도 없었다. 그는 천천히 두 아이를 품에 안고 낮게 속삭였다. 수연아, 수정아, 엄마는 너희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어. 아이들은 그의 품속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엄마는 몸이 아팠어.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하늘로 갔어. 하지만 그게 너희를 버리고 간 건 아니야. 우리는 해가 항상 떠 있는 걸 알지만 구름이 많을 땐 보이지 않을 때도 있잖아. 그래도 해가 우리 위에 있는 건 변하지 않지. 엄마도 그래. 우리가 보지 못할 때도 항상 너희를 보고 계셔. 아이들은 종철의 말을 듣고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작은 어깨가 들썩였지만 그 뒤로는 조용했다.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 말들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어떻게든 다독여지기를 바랐다. 그러나 진실이 드러난 건 너무도 갑작스러운 순간이었다. 학교를 마친 뒤 수연과 수정은 동네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듣게 되었다. 동네의 수다스러운 아주머니가 지나가는 말처럼 던진 이야기였다. 두 아이는 걸음을 멈추었다. 서로를 바라보았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 남자가 애들을 혼자 키우잖아. 참 힘들었을 거야. 어디서 주워와서.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다. 수연이 수정의 손을 꼭 쥐었다. 수정도 가만히 서 있었다. 얼굴이 새하얘졌다.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종철은 일을 마치고 따뜻한 붕어빵을 봉투에 담아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자마자 아이들의 낯선 눈빛이 그를 맞이했다. 흔들리는 눈동자, 떨리는 입술. 종철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을. 아빠, 우리가 아빠 딸이 아니야?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눈물이 목소리에 섞여 있었다. 아빠가 우리를 주워왔어? 아니지. 거짓말이지? 종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손에 들고 있던 붕어빵 봉투가 조금씩 구겨졌다. 그때 수정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담겨 있었다. 오늘 가게에서 들었어. 사람들이 그러던데 아빠가 우리를 주웠다고. 우리가 쌍둥이라고. 이 동네의 쌍둥이는 우리밖에 없잖아. 종철은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그 눈동자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깊은 두려움을 보았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이야기를 미룰 수 없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두 아이의 손을 잡았다. 같이 가자. 그는 아이들을 데리고 언덕으로 향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바람이 느릿하게 불어왔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곳은 종철이 화정에게 가족이 되어달라고 청혼했던 자리였다. 그리고 지금 그는 또 한 번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이곳에 서 있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 두 아이와 눈을 맞추었다. 수연아, 수정아. 아이들은 그를 바라보았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아빠에게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가 아니야.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해. 아이들은 말없이 듣고 있었다. 붉게 타오르는 하늘 아래 종철은 손을 뻗어 두 아이의 손을 감쌌다. 이 언덕, 아빠가 너희 엄마에게 우리 가족이 되어달라고 부탁했던 곳이야. 오늘은 아빠가 너희한테 부탁하고 싶어. 아이들의 눈이 흔들렸다. 종철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수연아, 수정아. 앞으로도 계속 아빠 딸로 있어 줄래? 우리 가족으로 남아 줄래? 한순간 정적이 흘렀다.
바람 소리만이 귓가를 스쳤다. 그리고 수연이 먼저 울음을 터뜨리며 그의 품에 안겼다. 수정도 따라 안겼다. 세 사람의 온기가 하나로 엉켜붙었다. 아빠, 아이들은 그 말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하나면 충분했다. 종철은 아이들을 더욱 세게 안아주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붉은 석양 아래로 천천히 녹아들고 있었다. 아빠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해 겨울 세 사람은 서로의 온기로 더욱 단단해졌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흔들렸지만 이제는 함께 견딜 수 있었다. 사랑이란 피보다 깊고 진한 무언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배워가고 있었다. 수연과 수정은 같은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성격은 서로 달랐지만 누구보다 서로에게 의지했다. 수정은 조용했다. 늘 책을 가까이 했고 교사들 사이에서는 모범생이라 불렸다. 반면 수연은 활달했고 틀에 박힌 것을 싫어했다. 카메라를 손에서 놓지 않았고 때로는 스케치북을 들고 교정을 거닐었다. 두 사람은 종철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갔다. 그가 자신들을 받아준 순간부터 이들의 삶은 오롯이 아버지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 어느 날 수연은 선미와 마주쳤다. 선미는 정치인의 딸이었다. 친구들을 데리고 다니며 자신이 원하는 것은 모두 가질 수 있다고 믿었다. 반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선미는 수연을 싫어했다. 이유는 없었다. 그저 그랬다. 수연은 선미를 피해 걸었지만 선미가 먼저 그녀를 불러 세웠다. 너 그렇게 공부 잘해서 뭐 할 건데? 대학 갈 거야?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선미는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근데 너랑 내 아버지 진짜 가족 맞아? 손끝이 차가워졌다. 선미는 기다렸다는 듯 말을 이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남의 자식인 건 변하지 않잖아. 내가 그걸 알면서도 계속 사는 게 좀 웃기지 않아? 숨을 들이마셨다. 입술을 깨물었다. 흔들리지 않으려 했다.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 아빠는 나를 사랑해. 천천히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아빠가 자랑스럽고 나도 아빠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순간 선미의 얼굴이 굳었다.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다. 수연이 고개를 들었다. 깊은 어둠이 가라앉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너는 가족이 뭔지 알기나 해? 선미가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한 걸음 다가오더니 수연의 어깨를 세게 밀쳤다. 책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 순간 수정이 달려왔다. 선미, 너 또 뭐 하는 거야? 수연이 몸을 일으키는 순간 선미가 다시 다가왔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것들이 주제 넘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수정의 손끝이 움켜쥔 보온병 가방이 흔들렸다. 수정은 선미 앞까지 걸어 나갔다. 다시 한번 수연한테 그런 말 해봐.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선미가 코웃음을 쳤다. 뭐? 내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순간 수정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리고 선미의 얼굴이 돌아갔다. 바닥에 나뒹굴었다. 친구들이 놀라 비명을 질렀다. 선미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수정은 노려보며 말했다. 다시는 우리 수연 괴롭히지 마. 선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얼굴을 감싸쥐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친구들조차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날 이후 학교에서 소문이 돌았다. 사람들은 수정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무도 선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야기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선미가 정치인의 딸이라는 사실을 더 크게 떠올렸다. 교장은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 이 사건은 학교에서 곧바로 큰 문제로 떠올랐다. 선미의 어머니는 강력한 후원자였다. 그녀는 곧장 교장을 찾아가 목소리를 높였다. 딸이 이렇게 다쳤는데 처벌 없이 넘어갈 수 없어요. 구원을 중단할 겁니다. 교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자리에 앉아있던 선미는 얼굴에 반창고를 붙이고 눈을 내리깔고 있었다. 수연과 수정 그리고 종철이 교장실로 불려 들어갔다. 교장실은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다.
교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이번 사건은 폭력 사건입니다. 선미 학생은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어요. 이런 문제는 퇴학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미 어머니께서 사과를 통해 선처를 하기로 했습니다. 수연과 수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종철은 두 아이를 바라보았다. 둘 다 단단하게 입을 다물고 있었다. 억울함이 얼굴에 드러나 있었다. 종철도 알고 있었다. 그들은 피해자였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종철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선미 학생과 수연이가 이렇게 된 이유를 아십니까? 교장은 고개를 들었다. 종철은 차분하게 말했다. 선미가 평소에 수연이를 괴롭혀왔습니다. 수정은 그런 상황에서 동생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우리도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폭력이 아닙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 사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미의 어머니는 단호했다. 우리 딸은 실명할 뻔했습니다. 그걸 그냥 넘기라고요. 교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수연과 수정의 퇴학을 막아야 한다는 종철의 생각은 더욱 강해졌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아이들 교육에 신경 쓰겠습니다. 순간 수정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쳤다. 아빠, 왜 그러세요? 모두의 시선이 수정에게 향했다. 수정은 울컥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왜 우리만 사과를 해야 하죠? 수연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학교는 우리와 맞지 않아요. 우리는 자퇴할 겁니다. 선미의 어머니의 표정이 흔들렸다. 교장도 당황한 눈빛이었다. 선미의 어머니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두 아이를 퇴학시키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교장은 한숨을 내쉬었다. 다른 피해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선미의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사건 이후 수연과 수정은 학교를 떠날 준비를 했다. 운동장에서 친구들이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손을 흔들었다. 떠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남아 싸워야 하는 것인지 그 답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는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 교장실을 나와 교문을 넘을 때 종철은 두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표정은 흔들렸지만 그 속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길을 찾아가겠다고 결심했다. 그렇게 쌍둥이는 자신의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 뒤에는 늘 아빠가 지켜주고 있었다. 수연과 수정은 반드시 성공해서 아버지 종철을 기쁘게 해주겠다고 결심했다. 자신들의 손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가족을 지켜야 한다고 다짐했다. 수연은 법률 공부가 자신에게 맞는 길이라 생각했다. 법을 알면, 힘을 가지면 아버지와 수정이 다시는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지킬 수 있을 것 같았다. 검정고시를 통과한 후 그녀는 서울대 법대에 입학하기 위해 치열하게 공부했다. 등록금을 아버지에게 부담시키고 싶지 않았다. 장학금을 받으려면 최고 성적으로 입학해야 했다. 어두운 방,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서 혼자 문제집을 풀었다. 손끝이 갈라지고 밤을 새운 눈이 충혈되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 문제를 풀고 눈을 감았을 때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아빠, 내가 할 수 있어. 결국 수연은 서울대 법대에 당당히 입학했다. 법대에서 수연은 사법고시에 도전했다. 벽처럼 높은 시험이었다. 어떤 날은 고독했다. 어떤 날은 버거웠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 끝내 합격했고 판사가 되었다. 첫 정장을 입고 법정에 선 날,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방청석에 앉은 이들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사연, 수많은 억울함과 분노가 그곳에 있었다. 공정한 판결을 해야 한다는 것, 자신이 받은 사랑을 지켜야 한다는 것, 그것이 그녀를 지탱하는 힘이었다. 어느 날 어촌 마을에 수연 판사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렸다. 종철은 그 현수막을 보며 오래도록 서 있었다.
그는 흐릿한 눈으로 딸의 이름을 바라보았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반면 수정은 자퇴 후 좋아하는 일을 시작했다. 검정고시를 합격한 후 동네 사진관을 자주 찾았다. 스케치북을 들고 카메라를 들고 빛과 그림자를 쫓았다. 어느 날 수정은 사진을 현상하며 사진관 아저씨에게 작품을 보여주었다. 그는 한참을 바라보았다. 손끝으로 사진을 쓸어보며 중얼거렸다. 이건 사진의 감성을 담았구나. 아저씨는 홍대 미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유명한 사진작가였다. 그는 수정의 작품을 보고 재능을 알아보았다. 수정아, 아저씨한테 미술 배워볼래? 수정은 눈을 깜빡였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수정은 아저씨에게 배우며 실력을 쌓았다. 빛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어떤 구도를 선택해야 하는지.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었다. 그녀는 그를 따라다니며 스승이 가르쳐 주는 것을 하나하나 흡수했다. 대학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홍대 미대를 권했다. 수정은 입시를 준비했고 결국 홍대 미대에 입학했다. 대학에서 그녀는 주목받았다. 졸업 작품은 아버지를 주제로 했다. 사진 속 종철은 물가에 앉아 있었다. 어딘가를 바라보는 눈빛, 손끝이 달아해진 작업복, 세월이 새겨진 얼굴. 그 작품은 언론에 소개되었다. 수정은 전화를 받았다. 갤러리에서 전시를 제안했다. 광고주가 협업을 원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다. 이건 아빠를 위한 거야. 그녀는 전시회 준비를 시작했다. 첫날 종철을 초대했다. 전시장 한가운데 아버지의 얼굴이 걸려 있었다. 거친 손, 깊은 주름, 물을 담은 눈빛. 사람들은 사진 앞에 서서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수정은 말했다. 아빠가 나의 영감 그 자체예요. 종철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딸을 바라보았다. 가슴이 뭉클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전시회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수정은 사진계에서 자리를 잡았다. 수연과 수정은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갔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서로의 목소리를 확인하며 하루를 정리했다. 그리고 마음속에 같은 계획을 품었다. 어느 날 통장을 함께 만들었다. 아버지를 위한 작은 약속이었다. 자금을 모았다.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 몇 달 후 땅을 샀다. 예전에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청혼했던 곳,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내려앉는 바다가 보이는 언덕이었다. 종철이 언제나 말없이 바라보던 곳. 두 사람은 그가 왜 그곳을 오래 서서 바라보았는지 알 것 같았다. 건축사를 찾았다. 단순한 집이 아니라 아버지가 쉴 수 있는 한옥집을 원했다. 햇살이 깊이 스며들고 창문을 열면 바람이 부드럽게 드나드는 곳. 마당이 넓고 평상이 있어 바다를 바라보며 앉을 수 있는 곳. 비가 와도 조용히 들릴 만한 곳. 공사가 시작됐다. 나무 기둥이 하나둘 세워졌다. 기와를 얹을 지붕이 차곡차곡 올라갔다. 두 사람은 매일 현장에 나가 공사 과정을 지켜봤다. 수정은 먼지가 이는 땅 위에서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기둥이 서는 순간, 기와가 얹히는 순간, 바람이 대청마루를 스쳐가는 장면을 담았다. 수연은 집안을 걸으며 손끝으로 나무 기둥을 쓸었다. 머릿속으로 아버지가 걸어 다닐 모습을 그렸다. 마당 한가운데 평상에 앉아 먼 바다를 바라보는 모습, 마루에 앉아 해질녘 하늘을 보며 생각에 잠기는 모습까지. 시간이 흐르며 집이 점점 형태를 갖춰갔다. 기둥은 더욱 단단해지고 석가래는 그늘을 만들었다. 넓은 마당에는 돌담이 둘러지고 평상 위로 햇살이 내려앉았다. 집은 조용했고 평온했다. 바닷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기와 끝이 가볍게 흔들렸다.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집이었다. 아버지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리고 종철의 생일이 다가왔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날이 오기를 조용히 기다렸다. 생일날 종철은 두 딸의 손에 이끌려 언덕을 올랐다. 바람이 느리게 스쳐 지나갔다. 해가 점점 기울며 붉은 빛을 땅에 깔았다. 언덕 위 작년부터 지어지던 기와집이 완성되어 푸른 초원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종철은 한동안 발을 떼지 못했다. 집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지나온 시간들이, 그가 품었던 기억들이, 그가 잃고도 지켜온 것들이 모두 이곳에 깃들어 있었다. 주연과 수정은 언덕 아래 펼쳐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석양빛이 그녀들의 얼굴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주연이 먼저 돌아섰다.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종철은 두 딸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들의 손끝이 떨리는 걸 보았다. 이렇게 언덕 위에서 일몰을 보는 것만으로도 선물인데 또 뭐가 있냐? 수정이 한 발 다가서며 손을 내밀었다. 이 집이 아빠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에요. 여기서 매일 일몰을 볼 수 있어요. 그 말에 종철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목이 메어왔다. 그가 무슨 말을 하려 해도 가슴속 어딘가가 차오르는 듯했다. 주연이 조용히 말했다. 아빠, 이제는 우리가 아빠를 위해 뭔가 해드릴 차례예요. 종철은 천천히 두 딸을 바라보았다. 그녀들의 눈빛 속에서 오래전 청혼을 했던 그날의 바다를 보았다. 그때처럼 바람이 불었고 노을이 바다에 깃들고 있었다.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정말 고맙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딸들의 손을 감쌌다. 손등을 천천히 쓸었다. 그녀들이 여기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감내했는지 그가 모를 리 없었다. 사실 나는 너희들에게 받은 것밖에 없어. 너희들 덕분에 살 수 있었어. 이제 일몰이 슬프지 않다.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수정이 아버지의 손을 더욱 꼭 잡았다. 그 순간 종철은 두 딸을 품에 안았다. 저녁 노을이 세 사람을 감쌌다. 그날 밤 새로 지은 한옥 마당에서 집들이와 생일잔치가 열렸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고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마당에는 한지가 발린 등불이 걸려 있었고 평상 위에는 과일과 막걸리가 놓여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이 집을 바라보았다. 이 집은 단순한 기와집이 아니라 시간이 새겨진 공간이었다. 가게 아주머니는 수연과 수정을 칭찬하며 지난 세월을 이야기했다. 사진관 아저씨는 선미의 소식을 전했다. 선미의 아버지가 낙선한 후 집안 분위기가 어두워졌다는 말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술잔을 기울였다. 잔치가 끝난 후 종철과 두 딸은 평상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하늘에는 별이 밝게 떠 있었고 바람은 잔잔했다. 바닷소리가 낮게 들려왔다. 이 집이 실감 나지 않는다. 종철이 말했다.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일몰을 여러 번 보면 실감 나실 거예요. 수정이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아빠, 하늘에서 엄마도 우리를 보고 계시겠죠? 종철은 천천히 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여보, 우리 잘 지내고 있어. 고마워. 그날 밤 종철은 잘 커준 딸들과 모든 행복에 감사했다. 그렇게 그들은 현재의 삶에서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